소소한 이야기와 정보, 소소한 행복을 전합니다. 소소공방의 임현균입니다. 수요일은 우리가 경제 공부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또 전해주실지 궁금해집니다. 우리의 전문가 돈비 매니저님 모시겠습니다. 돈월이 BFP 네. 돈비 매니저 인성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됐습니까? 오늘은 제가 소소경제 시간에서 몇 번 강조했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네. 바로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 어떻게 어디에 쓰느냐도 굉장히 쓰고 중요하다라고 관리하고, 네.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요. 맞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포인트로 좀 오늘 주제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럴까요? 네. 아, 네. 뭔가를 굉장히 고민을 하시고 계시고요. 그러니까요. 네. 짜장면 드시려고 하는 모양인데요. 짬뽕 짜장면? 고민되죠. 네. 뭐 좋아하세요? 저도 가끔은 짜장면, 가끔은 짬뽕. 네. 네. 술 먹은 다음 날만 짬뽕. 짬뽕이죠. 네. 네. 그리고 또 노란색 네. 색깔도 그렇고. 살다 보면 저런 고민들이 많죠. 맞아요. 선택에 어떤 네네네. 고민들이 많습니다. 네, 엄마, 아빠? 네, 엄마. 보통은 엄마죠. 정말 고민될 것 같아요. 누구한테 먼저 전화를 할 것인가. 보통은 엄마는. 네. 네. 90%는 아마 엄마가 하죠. 네. 아빠들은 외롭습니다. 여러 개 통장을 또 갖고 계시네요. 네. 아마 저기도 저축이냐 상환이냐 이거 고민하지 않으실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는 저축만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근데 이게 돈이 여유자금이 이제 생겼어. 그러면 상환할 것인가 저축을 할 것인가 고민 아닌가요? 많은 분들께서 그런 고민을 하실 수밖에 없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저축도 있고 대출도 있을 때 어떤 걸 먼저 선택하는 게 좋겠느냐 고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아, 네. 네네. 먼저 사연을 주신 분이 계셔서 네. 사연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네. 오늘 이야기 한번 또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연 주십시오. 네. 저는 40대 초반 직장인입니다. 내 집 마련을 할 때 받은 대출금을 갚느라 매달 월급을 받아도 여유 있게 써본 적이 없는데요. 그래도 다달이 50만 원씩 아짝같이 적금을 부어서 얼마 전에 목돈 3천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것으로 대출금을 먼저 갚아야 할까요? 아니면 저축을 해야 할까요? 네. 대출금이 갚아야 되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네. 저축을 이렇게 오랫동안 했다. 굉장히 칭찬받아야 될 분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강의를 좀 이렇게 다니면서 좀 설문조사를 가끔 할 때가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이 설문조사를 하다 보면 평균 직장인의 10명 중에 절반 이상은 전혀 저축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아니, 저는 그 절반 저축하신 분이 대견하신데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대견하지만 네. 그렇지 못한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럼 왜 우리가 저축을 못하고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 대답이 바로 대출금을 갚느라 맞아요. 어려워서. 네, 일단은 눈에 보이는 빚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걸 갚아야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분같이 오랫동안 그 악착같이 해가지고 모았어요. 맞아요. 그러면 돈을 갚는 게 답입니까? 아니면 그냥 그걸 따로 관리하는 게 답입니까? 보통은 네네. 은행 돈은 갚지 않는 게 답이다. 이렇게들 네. 알고 계시거든요. 저는 먼저 오늘 사연 주신 분은 대출금도 갚는데도 불구하고 적금까지 네. 하고 있는 부분, 훌륭하세요. 이 부분에 먼저 칭찬을 드리고 싶고 네. 만약에 적금 만기가 끝났다. 그럼 저는 비상 예비비가 먼저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고 네. 비상 예비 자금이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무조건 대출금부터 갚아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렇죠? 그 이유는 지금 최근에 우리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지난 10월 달에 기준금리가 벌써 3% 3% 됐죠. 예, 3%로 올랐거든요. 그 기준금리가 오르는 거는 좋은 일인데 이게 시장금리까지 같이 상승을 하면서 이 가계대출 금리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5%대까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금리 내가 저축했을 때 받는 돈은 올라가니까 좋지만 내가 또 빚이 있는 부분도 또 올라간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기준금리가 높아서 저축을 많이 해서 자산을 형성하는 것도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세금을 떼고 그다음에 저축의 개념은 대부분 단위 개념이거든요. 8%짜리 단위 저축이 있고 5%짜리 대출금이 있어요. 네. 그럼 많은 분들이 뭐부터 하려고 할까요? 8%? 그렇죠. 8%부터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단위이기 때문에 8%가 아닌 약 4% 정도
그리고 여기 세금까지 떼기 때문에 3%대거든요. 그 두 번째 대출은 5%이기는 하나 금액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야 되는 이자가 커지니 매달 대출금을 갚으면 원금이 줄어들고 그럼 내야 되는 이자도 줄어들기 때문에 네. 저는 대출금부터 갚아라. 그래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대출 이자가 앞으로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기준금리가 뭐 연말까지 아니면 내년까지도 오를 수 있으니 계속 오른다고 하죠. 예, 네. 대출금리가 높아지기 전에 저는 대출금을 먼저 갚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뭐 세계적인 상황이라서 뭐 여러 군데 이렇게 봐야 되긴 하겠지만 일단 목돈이 생기면 대출금을 갚아라. 근데 네. 보통은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한 군데만 있지 않고 네네네. 여러 군데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있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예. 어디부터 갚아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대출금도 갚아야 될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금융권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그렇죠.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 경우에는 금융권이 1금융권, 2금융권, 3금융권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1금융권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은행, 일반 은행. 예, 일반 은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금융권은 은행을 제외한 상호저축은행이라든가 네, 저축은행. 아니면 캐피탈, 네. 뭐 아니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증권사, 카드사도 들어가죠. 네, 카드사, 네.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금융권은 중금리 대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그래서 같아요. 은행권은 저금리로 본다면 그렇죠. 이금융권은 중금리로 봐야 그렇죠. 되고 마지막은 3금융권인 대부업체, 고금리 대부업체. 좀 약간 들어도 단어가 무섭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우리나라 그 대부업체 등록 업체 그 시스템 조회를 해보니까요. 네. 대부업이 크고 작은 게 1만여 개가 된다라고. 10,000개나 돼요? 네. 오, 그래서 굉장히 저는 많네요. 그렇게 많은가라고 그러게.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만큼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는 분들도 많을 수 있다라고 또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렇다고 본다면 어쨌든 답은 사실 정해져 있는 거네요. 네네네네. 1금융에서 못 빌려서 2금융으로 가셨을 거고 2금융에서 못 빌려가지고 3금융으로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갚아야 되는 금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빌렸을 건데 네네네. 그러면 돈이 생기면 무조건 3금리 금융권부터 갚는다. 이게 정답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 금리가 높은 것부터 갚는 게 맞죠. 근데 3금융권보다 높은 대출이 있어요. 그래요? 신용카드, 카드론, 카드론, 그다음에 신용카드 리볼빙. 리볼빙. 예, 이 두 가지가 3금융권보다 높은 경우도 있어요. 그 카드 회사는 2금융권이라서 좀 낮을 줄 알았더니 안 그렇군요. 이게 그러니까 현금 서비스나 이런 거랑 또 다르게 리볼빙이나 네. 카드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자가 더 높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신 다음에 높은 금리를 먼저 상환하시고 난 다음에 3금융권 리볼빙 대출을. 같은 것이 높은 이유가 뭐예요? 리볼빙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 달에 300만 원을 썼어요, 카드로. 근데 다음 달에 300만 원을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300만 원 한 번에 다 갚으려고 하니까 어렵죠. 부담스럽잖아요. 예. 그럴 때 카드사에서 전화가 와요. 고객님 힘드시죠? 네,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다음 달에 10%만 갚으셔도 됩니다. 위로가 되나요? 그러면은 30만 원만 갚으면 돼요. 근데 나머지 270만 원에 대해서는 이자가 굉장히 크게 붙습니다. 그걸 리볼빙이라고 그래요. 잠시 위로가 됐다가 갑자기 낙담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그 눈에 보이는 것은 리볼빙을 사용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힘들면. 리볼빙은 한번 시작하면 갚을 수 없을 정도로 이자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꼭 체크하신 함부로 하면 안 다음에 되네. 대출 상환 우선순위를 좀 정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대출이 좀 동일건들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채무통합 대환대출 서비스를 한번 단어가 어렵습니다. 네,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통합이면 내가 빚지고 있는 것들을 다 통합한다는 얘기고 맞아요. 대환 대출이라는 것은 대환은 뭔가 이렇게 교체한다는 얘기네, 바꾼다는 네네, 얘기네요.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대출 건수가 많게 되면 우리 신용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지기 그렇죠. 때문에 빚이 많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채무 통합 대환 대출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빚을 갖고 있는 것을 다 통합시켜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맞아요. 채무 통합이라는 것은 흩어져 있는 대출을 하나로 묶는 것. 대환 대출이라는 것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꾸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개의 대출이 있다라면 요거를 한두 건으로 묶는 걸, 통합시키는 걸 우리 채무 통합 대환 대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꿀팁인데요. 이게 많은 것들을 통합시켜서 하나로 줄여라. 네네네. 그러면 좀 머리도 좀 정신도 좀 맑아질 것 같긴 한데 뭐 단점은 없습니까? 뭐 단점이라기보다는 일단은 먼저 알아보셔야 될 게 이게 그 은행마다 가입할 수 있는 상품들이 매우 다양하고 조건이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먼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최근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채무 통합
그 대환대출 상품들도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셔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자를 네. 줄일 수 있다라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채무통합 대환대출에서 뭐 단점이라기보다는 꼭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뭐 4대 보험을 가입하고 있어야 되고 뭐 나이도 25세, 55세까지 아, 네. 뭐 그다음에 뭐 연봉도 2천만 원 이상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보증도 세워야 되는. 하지만 저는 보증인. 그래도 네. 하실 수 있으면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네. 이율을 줄일 수가 있고 대출 건수가 많아서 만약에 하나가 연체가 돼버리면 나머지들도 다 연체가 될 수도 있겠죠. 네, 네, 네. 이럴 경우 우리한테 신용도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차후 내가 대출을 받아야 될 경우에 좋은 조건보다는 안 좋은 조건, 그러니까 이자의 부담이 커지거나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줄어드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채무통합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면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셔서 대출 건수를 줄이고 이자의 부담도 줄이신다라면 네. 지금 대출 이자로 나가는 고정비에 대한 부분들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우리가 빚이 있는 상태에서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무엇부터 갚느냐 순위를 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고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면 뭐 정보를 최대한으로 수집하셔가지고 그렇죠. 나한테 유리한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또 다른 뭐 꿀팁 같은 거 없습니까? 네, 혹시 그 우리 숨겨둔 거 있으면 공방지기님은 혹시 우리 금리 인하 요구권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금리 인하. 제가 다른 나라에 잠깐 살 때 은행에 이제 돈을 넣어놓으면 그 이자율이 내가 넣는 돈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이야기는 한번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금리 내가 꾼 거를 이자를 내가 결정할 수 있다, 요구할 수 있다, 이거 처음 듣습니다, 사실은. 아, 그러셔요? 네. 지금 정확한 의미를 답을 해주셨는데요. 그 한국소비자연맹이 조사한 결과를 보게 되면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금리 인하 요구권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에 네. 대한 질문을 했는데 안다고 대답하신 분이 38.5%. 대단하신데요? 모르시는 분이 많긴 근데 하지만. 모른다라가 네. 61.5%로 2배 이상이에요. 2배 이상 가까이 되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아니라 3분의 2는 모르신다고 하지만 저는 알고 있는 3분의 1이 더 신기한데요. 아, 그래서 저는 이 금리 인하 요구권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의 퍼센테이지가 훨씬 더 높아졌으면 그럼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 있어요. 어떤 요구 사항일 텐데 네네네. 요구할 때 뭐 복잡하진 않나요? 일단은 잘생겨야 된다 뭐 이런 거니까. 아, 예. 예, 갑자기, 네. 일단은, 금리 인하 요구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출을 받았을 때보다 우리 나의 신용도라든가 뭐 신용도. 자산 증가 등이 내가 빚을 갚을 능력이 생겼다. 네, 이런 눈에 거. 띄게 좋아졌다. 우리가 변화가 됐다라면 우리가 대출 받은 그 대출 회사에다가 금리를 좀 깎아주세요. 그러니까 이자를 깎아주세요라고 요구를 하는 권리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우리가 뭐 승진을 했거나 아니면 연봉이 올라갔거나 그리고 아니면 취업을 했거나 취업. 그렇죠. 아니면 재산이 많이 상승했거나 아니면 내가 신용도를 조회해봤더니 대출 당시보다 신용도 굉장히 좋아졌을 경우에는 대출받은 회사에다가 금리 변경이라든가 금리 인하를 요구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나 이런 사람 됐어. 그렇죠. 깎아주시오. 그렇죠. 네, 좋은 거네요. 네, 제가 조금 더 잘생겨졌어요. 뭐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이 금리 인하 경제적으로 잘생겨졌다. 그렇죠. 네. 금리 인하 요구권은 2019년도 6월부터 실시가 됐고요. 우리 그 일반 직장인이나 아니면 사업을 하시는 2019년도? 분들, 예, 얼마 안 됐네요, 사실은 이게. 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금리 인하 요구권을 신청하셔가지고 만약에 받을 수만 있다면 대출 감면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자를 그러면은 적게 내도 되는 이러한 장점들이 있어요. 조금 빌린 경우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내가 네. 대출금이 많은 상황이라면 몇 프로 혹은 0점 몇 프로라도 줄으면 그게 커지겠네요. 그럼요. 왜냐하면은 그럼으로써 우리 가정 경제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네. 흘러갈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금리 인하권에서 폭넓게 할 수 있는 상황들은 만들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승인 절차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이 부분을 꼭 좀 아까 뭐 확인하셨으면 여러 가지 좋겠어요. 말씀하셨어요. 뭐 내가 진급했다는 뭐 증명서, 그렇죠. 아니면 뭐 경제적으로 아니면 내가 신용등급이 높아졌다는 증명서 이런 네네. 여러 가지 증명서를 다 모아가지고 할 것 같은데 네. 절차가 좀 까다로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은행에서는 안 낮춰주려고 할 거고 네네. 나는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해가 상충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래서 2021년도에 금융위원회가 보다 많은 분들 국민들이 이 금리 인하 요구권을 제대로
그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운영 계획을 개선을 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받는 게 아니라 이 신청했을 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이 절차가 꼭 필요한데 객관적으로 눈에 보일 만큼의 이게 변화가 됐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된다라는 그 기준, 이 부분이 가장 기준이나 큽니다.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좀 몇 가지 좀 알아보면 좋은데요. 일단은 먼저 내가 채무할 수 있는 능력,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변화가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확인 절차 네. 지금부터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일반적으로 취업을 했거나 이직을 했다라면 뭐 재직증명서라든가 아니면 또 우리 근로자 원천징수증, 그다음에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를 증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승진을 했다라고 하면은 직위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아, 네. 예, 그다음에 뭐 승진 전후에 따른 뭐 소득 변화에 대한 자료. 연봉의 변화. 그렇죠. 네, 확인서. 그리고 전문 자격을 취득했다면 자격증 사본. 그다음에 연소득이 증가했다면 연소득 증가 증빙 서류. 그다음에 우리 재산이 만약에 증가가 됐다. 그렇다면 등기부 등본이라든가 약정 시점 전후에 부동산 가액 자료 이런 부분들을 증빙을 하신 다음에 우리 신청을 하시게 되면 고금리 대출, 예, 고정금리 대출에서 이자를 줄일 수 있는 우리 혜택을 가져가실 수가 있겠죠. 얼굴이 잘생겼다고 성형수술 증명서 같은 거는 소용이 없네요. 최근에 잘생기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런 건 안 되더라고요. 살 빠지니까 사람들이 좀 바뀌었다고 해요. 네네. 그렇게 그런 증빙 자료를 준비하셔서 예, 우리 그 가까운 우리 내가 받은 은행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거기에 가서 우리 직접 방문해서 하셔도 되고 네. 아니면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 어플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어플을 활용하셔서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10일 이내에 은행에서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아, 예, 네. 답변을 주기 때문에 네. 우리가 꼭 그런 부분들 신청하셔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도 좀 힘들 테니까 미리 가서 상담을 먼저 받아보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누구한테 받으면 됩니까? 은행 직원한테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아니면은 뭐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신 다음에 내가 이런 상황이 지금 승인이 될지 안 될지도 미리 좀 체크해보고 증빙 서류도 꼼꼼하게 챙겨가실 필요가 있겠죠. 그거를 뭐 국가적으로 이렇게 상황이 이러면 이런 기준에 따른다 하고 명시된 그런 건 없습니까? 아직 그렇게 명시된 건 없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객관적으로 눈에 보일 만큼의 이 신용 변화나 재산 현상이나 상황이나 승진이나 이런 게 눈에 보일 정도로 네. 예, 변화가 생겨 있어야지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가까운 그 대출받은 은행에 가셔서 네, 금리 네. 인하 요구권을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같이 그 금리가 자꾸 뛰어오를 때는 네네네. 이런 금리 요구 인하권 네네네.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권의 경우에는 이제 법률로 우리가 보장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뭐 거절을 하거나 지연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 우리 당당한 권리군요. 그럼요, 권리예요. 네. 그래서 이 권리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 나의 현재 그 신용 변화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보신 다음에 이런 금리 인하 요구권을 활용하실 수 있을 때 지금은 안 되더라도 나중에 또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계속 체크하시면서 네. 우리 가정 경제가 조금 더 나은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채무 통합 대환 대출. 아, 이거 말이 어려워서 채무 통합 대환 대출이라는 개념하고 네네네. 지금 금리 인하 인하 요구권 맞습니다. 매우 중요한 개념을 오늘 정말 네네네. 배운 것 같고요. 나라 경제가 매우 어렵고 가정 경제도 덩달아서 좀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매우 유익한 정보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유익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네. 다음 주에도 또 한번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우리 경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속 시원하게 아, 네.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우리 저 게시판, 시청자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열심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쉽지만 또 이렇게 헤어져야 될 시간 됐고요. 내일 또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너리? BAP